과학으로 검증된 최고의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강성태입니다. 우리 인류는 무려 300만 년 전 이 지구상에 출현하였고 마침내 특이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지 그 설명서를 제공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그 방법들을, 비결들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영상은 최신의 과학이자 신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전달하지 못한 그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먼저 영상을 보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해 드렸던 오픈 AI에서 출시한 소라, 그 서비스 이전에도 엄청난 동영상들을 생성해낼 수 있는 서비스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을 보시고 이렇게 굉장한 소라라는 서비스 이전에도 굉장한 것들이 또한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을 보고 나신 다음에 제가 오늘 다룰 내용,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들은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잘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댓글까지. 맞죠? 이렇게 4개 말씀드리면 되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원래 이 채널은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멘토링 해드리고 영어 단어, 문법, 독해, 회화까지 그런 것들을 하는 채널이었거든요. 그런데 특이점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하고 기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원래 구독하셨던 분들이 떠나가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그런 내용을 제가 다루긴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편집자님들께서 이거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런 거 이제 신경 안 쓰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세상 일이 마음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러한 공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어떻게 편집자님 만족스러우신가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자, 그러면은 영상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 먼저 보면 좋을까요? 먼저 격투하는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가요, 여러분? 매트릭스, 영화 매트릭스와 좀 비슷한가요? 우리가 다른 톤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인공지능이 바로 다르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만화책에 나오는 엘프 요정 같은 거, 그런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경우도 이런 엘프가 아니라 다른 톤으로, 예를 들어서 만화책 드래곤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해달라고 하면은 바로 제작이 될 수 있겠죠. 다음 영상은 조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커, 배트맨에 나오는 그 조커예요. 여러분, 이런 영상을 수작업을 통해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겠습니까? 다음은 여성 얼굴 클로즈업 된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의 영상은 이제 안 놀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영상은 욕 나오는 거 있거든요. 욕 나오는 거 여자분 중국 스타일인데 그거 한번 볼게요. 저도 이렇게 인공지능이 제작한 영상 보고 있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됩니다. 다음은 스케이트보드 타는 거 있거든요. 요거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이거 보시면은 아마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 인공지능이 실제로 리소스가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직 얘가 사람은 아니거든요. 우리 사람은 실제 환경, 실제 현실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진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만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약간 끊기는 것처럼 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볼 트래핑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여성분이 나와서
자, 여러분 지금 보신 이 영상들은요, 물론 오픈 AI 소라에서 생성한 것보다는 낮은 수준이죠. 한데 전부 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제작이 된 것이고 소라보다 이전에 제작이 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닝 타임은 좀 더 짧고 작업 과정 또한 소라처럼 아주 간단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퀄리티들을 보고 놀라시면 안 됩니다. 이건 마치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냐면요, 휴대폰으로 친다면 옛날에는 애니콜이라는 폰이 있었습니다. 네, 애니콜, 걸리버 뭐 이런 폰도 있었거든요. 삼성에서 나온 애니콜을 예로 들어본다면 원래는 흑백 폰이었습니다. 화면이 정말 한 요만해요. 손톱 2개 합친 듯한 요 정도 사이즈였나? 네, 그 정도 사이즈였습니다. 접었다 폈다 하는. 근데 이게 원래 흑백이었는데 이제 막 컬러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 컬러가 여러분이 보시면은 와, 이걸 보고 어떻게 문자를 치고 이걸 보고 어떻게 동영상을 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 정도로 초창기 버전 폰을 보면은 경악하실 거예요. 젊은 학생 여러분들은 아마 도대체 이거는 석기 시대 물건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일 텐데 그 정도로 초창기 버전입니다. 지금 나오는 것들은요. 영상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도 않죠. 하지만 우리 다 느끼고 있지만 굉장히 신기하고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변화들을 어떻게 미리 예측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실제 제가 그 미래를 예측했던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와중에 저는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사진이지만 아마 저처럼 기겁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최대한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게 쉽게 설명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늘 그렇지만 원리를 알면은 어떤 것이 가능한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예측할 수 있다면 미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여러분이 그리는 그 미래의 모습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그에 맞춘 준비를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학 공부할 때 왜 이런 원리까지 알아야 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공부로 치자면은 수학 공부를 할 때 기본 개념을 아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문제도 다양하게 많이 풀지만 수학 공부했을 때를 떠올려보자고요. 한데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풀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특정 문제 하나만을 가지고 그 문제 하나 풀 수 있다고 해서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원리를 충실히 알 수 있다면, 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 개념과 관련된 정말 많은 문제들을 다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그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리를 알면 지난번 보여드린 소라 같은 서비스는 사실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발전하고 있는 그 속도는 놀랍지만 이런 서비스는 완벽하게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서비스인 거죠. 저는 확신컨대 여러분들도 이런 원리를 이해하시게 된다면 미래를 충분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조차도 이런 서비스를 무려 4년 전에 예측할 수 있었거든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게 소라든 멍게든 뭐 해삼이든 말미잘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더 중요한 건 이 변화의 트렌드를 읽고 우리가 꿈꾸는 각자 영역에서 어떻게 준비할지, 우리가 꿈꾸는 각자 영역이 어떻게 바뀔지 생각을 해보는 것이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여기서 배경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GPT를 초창기 접했을 때, 처음 접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반응을 또 보게 됐어요. 챗GPT 나오기 전에 GPT로 66일 영어 회화책 낸 과정을 이미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또 이야기를 한다는 거였는데요.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시절이 제가 가장 본격적으로, 그리고 가장 많이 GPT를 사용하고 가장 많이 고민해보고 가장 많이 자료를 찾아봤던 시절입니다. 더불어 인공지능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 그리고 고민들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기가 정말 불가능할 정도고요. 또한 제가 기사로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또한 제가 처음으로 특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여기저기 신문사에서 기사로
보도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사 댓글에 전공자가 아닌데 이야기를 한다는 반응들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기계항공공학부 전공이라서 특이점 같은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정통 인공지능 과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한 제가 박사 학위를 받거나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배움이 좀 짧긴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되냐라는 거였는데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박사과정을 따거나 그러진 못했지만 최소한 GPT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써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오래 쓴 게 아니라 그걸로 1년 정도 작업을 해서 실제 책까지 출시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심지어 서문까지 보여드리면서 영어 회화 책인데도 서문에 GPT에 대한 설명을 이 정도로 넣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GPT를 이 정도로 제가 많이 썼다고 이야기했음에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물론 제가 GPT를 일찍 쓰고 많이 고민을 해봤다는 것만으로 최고 전문가란 뜻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강성태가 자꾸 공상과학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상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소한 이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챗GPT가 처음 나온 게 2022년이죠. 제가 2020년경부터 GPT 계정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써보고 이 정도면은 영어회화 책을 이 인공지능이랑 같이 출간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실제로 책을 쓰기 시작했죠. 더불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괴물 같은 애가 탄생하게 된 것일까? 찾아보다가 오픈 AI가 공개한 이미지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이 거의 멎을 뻔했어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고 진짜 두려웠습니다. 한데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충격을 받고도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딱히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당연히 GPT라는 거를 모를 때고 오픈 AI라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회사였죠. 그렇게 그 이미지에 대해 오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저는 심지어 신기한 기분마저 듭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기쁩니다. 자, 그 이미지를 띄워봐 주시겠어요? 자, 이거 여러분 보시면 이해가 되시나요? 동그란 캐릭터 같은 게 보이죠. 저는 처음에 테니스공인가 싶었거든요. 그리고 귀여운 고양이도 나옵니다. 횡단보도도 나오죠. 보면은 뭐가 이미지가 잘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엔 이게 뭔가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오픈 AI 사이트 들어가고 해서 뒤져서 논문을 찾았어요. 당시에는 오픈 AI에서 이 기술을 이미지 GPT라고 불렀습니다. 소라 같은 이런 이름은 당연히 없었던 시절이고요. 그때 발견했던 논문의 제목이요. Generative Pre-training from Pixels. 이 논문은 링크를 가능하면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또한 논문을 다 읽었던 건 아니고요. 소개하는 내용을 보았던 거죠. 이걸 보다 보니까 이놈들이 뭔 짓을 한 건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경악했습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수순이긴 한데요. 그 당시에는 저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거 보고 와, 이제 끝났다. 다 망할 수도 있겠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려 2년 동안 활동을 중단하고 방황을 했던 하나의 이유이기도 했고요. 물론 제가 그 당시에 너무 과대평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가 놀라웠던 게 이게 발표된 게 2022년 6월 17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작업을 한 거냐면 챗GPT가 나오기 이전 모델이 GPT 3.0이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이전 모델 GPT-2 시절입니다. 제가 66일 영어회화 작업한 게 정확하게 GPT-3 다빈치 모델이었거든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전이었어요. 여러분이 이걸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GPT 자체 원리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써보면은 인간처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쭉쭉쭉 잘도 써내려가요. 글도 잘 쓰고 대화도 가능하죠. 이 원리에 대해서 이전 영상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세상에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쓰고 계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XY 방정식 혹은 그래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X값을 넣으면은 Y값이 결과로 나옵니다. 모든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이 어떤 인풋을 넣으면은 아웃풋이 나와요. 아주 간단한 계산기조차도 숫자 값을 넣으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계산 결과 값이 나오죠.
우리가 재밌게 하는 게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계속해서 인풋을 넣으면은 다시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결과입니다. 총을 쏘면은 그 결과로 저 앞에 보이는 게 폭발을 하는 그런 것들이 아웃풋 결과값으로 나오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GPT도 LLM이라고 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이 언어에 특화된 인공지능도 같은 방식으로 언어를 생성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안녕하세요라는 그 표현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는데요. X값으로 안을 넣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Y값으로 안녕이라는 게 나옵니다. 안녕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이 인공지능이 이미 숱하게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쓰는 그 대화 혹은 글의 패턴들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를 입력된 값을 바탕으로 해서 출력값을 뱉어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안녕까지 출력을 해냈으면은 그 안녕을 다시 X값으로 집어넣어요. 그럼 그 다음에 안녕 다음에는 안녕하가 되는 패턴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안녕하라는 결과값을 내놓겠죠. 그러면 안녕하를 다시 X값으로 집어넣어요. 그럼 안녕하 다음에 안녕하 10에 해당하는 부분을 결과값으로 내죠. 안녕하 10을 다시 X값으로 넣으면은 다시 결과값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안녕하십니까? 이 표현이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한히 할 수는 없거든요. 아웃풋이 엄청나게 길게 나왔어요. 그걸 다시 인풋으로 넣으면은 끝도 없이 길어지죠. 그렇게 입력값이 너무 커져버리면은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대화를 진행하다 보면은 어느 길이가 넘어가면은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더니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그거 사람보다 못한 거 아니냐고. 계속해서 아웃풋으로 나온 것을 인풋으로 넣지 못하면은 더 이상 생성 못하는 시점이 오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도 어떤가요? 친한 친구랑 1시간, 2시간 수다를 떨어요. 그러면 수다 떨었던 그 모든 내용을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강성태가 유튜브에 최근에 올린 인공지능과 특이점에 대한 이야기들, 그거를 친구랑 한창 이야기를 떠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강성태가 영어회화 책 쓰다가 정신이 나갔대. 이 정도 내용만 남기고 나머지는 잡다한 표현들은 사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상태로 핵심 주제만 내가 들고 있으면서 대화를 해도 큰 지장이 없어요. 이런 원리를 듣고 나시면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고작 패턴 요거 비슷하게 만드는 수준뿐이라고 한다면 인공지능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인공지능을 무시하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나마 챗GPT 출시 이후에는 그런 경향이 좀 덜한데요. 더불어 제가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로 발전했고 미래가 어떻고 특이점이 어떻고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저 자신도 무시를 당하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혹은 인공지능은 인간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분위기가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정말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졌을까요? LLM이 GPT가 말을 생성하는 그 원리와 인간이 말을 생성해내는 그 원리가 정말 엄청나게 크게 다를까요?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제 소개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신닷컴 강성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죠. 누구든지 자기 이름이나 소속은 자동으로 너무나도 편안하게 말을 해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생성해낼 수 있어요. 이런 표현들은 사실 툭 치면 나옵니다. 이게 입에 조 또한 말이 붙어 있습니다. 입에 붙어 있다는 표현을 우리가 그렇게 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인사말로 쓸 때마다 써왔기 때문입니다. 학습이 충분히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공신닷컴 강성태입니다라고 소개를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공부의 신 강성태입니다 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죠. 그것도 입에 꽤나 붙어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요즘에는 공부의 신 강성태라는 그 표현은 거의 쓰진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나무위키 이런 데를 우연히 들어가 봤는데 스스로 자랑한다고 공부의 신 강성태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게 몇 페이지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릇이 없다고 그렇게 자랑한다고 쓰여져 있었는데, 제가 공부의 신 강성태라고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공부의 신이 정식 법인 명의거든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홍길동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공부의 신 강성태라는 표현을 들으시고 혹여라도 거북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서 이제 공신닷컴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죠. 이렇게 익숙함에도 우리는 순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순위, 뭐가 더 익숙한지, 뭐 어떤 패턴이 더 익숙해져 있는지 그것 또한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쨌든 둘 다 입에 붙어 있긴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공신닷컴 강성태가 더 자주 생성이 됩니다. 더 자주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 정말 자동으로 나옵니다. 철자나 발음 같은 거를 신경을 안 쓰고도 나오죠. 특히 영어 공부, 영어 회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몇몇 표현들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바로 생성돼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영어 회화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또한 그러한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자기소개 같은 것들은요. 그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계속 써오던 말의 패턴이 있고 사람마다 말투가 있기 때문이죠. 가장 많이 접하고 써오고 학습했던 그 패턴을 뱉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학습되어 있는 패턴을 생성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제가 유튜브 영상이나 공신닷컴 강의에서 하는 말들도 심지어 지금 이 순간 자체도 제가 계속해서 언어를 생성해내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짠하고 나온 게 아니라 학습된 패턴대로 말을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GPT가 언어를 생성해내는 그 원리와 사실은 흡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대화를 할 때 욕을 거의 달고 사시는 친구가 있어요. 그것 또한 이전에 욕을 쓰는 패턴이 학습되어서 그렇습니다.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께서 욕을 사용하시면 학생들도 그 패턴 그대로 따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거의 법칙이나 다름이 없어요. 의식과 무의식 중에 그 패턴이 학습이 되어서 여러분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게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 습관이란 뜻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벌써 꽤나 오래됐죠. 공신을 시작하고 강의를 시작하고 그때부터 제 스스로 저는 맹세를 했거든요. 절대로 욕에 해당되는 표현은 쓰지 않겠다. 그래서 저를 계속해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욕에 해당되는 표현을 단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간혹 성적인 표현을 쓴다거나 비하 표현을 쓴다거나 하다못해 수시로 단어 앞에다가 개자를 붙인다거나 이러한 것들도 학습된 패턴을 기반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정 자체가 인공지능이 언어를 생성해내는 것과 아주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회화에서조차도 여러분 66일 영어 회화에서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이런 학습 비결 또한 인공지능의 학습 비결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학습 방법도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설명을 조금만 더 해볼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패턴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패턴이라고요. 언어학습에서 패턴이야말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LM이나 GPT 같은 인공지능이 탄생하면서 더욱 명확해졌어요. 영어 회화는 패턴이라고요. 하지만 모든 패턴을 다 학습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결과적으로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패턴 혹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패턴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말로 예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의문스럽다. 이런 표현 여러분 1년에 몇 번이나 쓰시나요? 혹은 기침하셨습니까? 이런 표현 몇 번이나 쓰시죠? 써보신 적이 과연 있으셨나요? 기침하셨습니까? 이거는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 하는 그런 기침이 아니라 기상하셨냐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제외를 시켜야 돼요. 만약에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표현들은 사실 배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더 중요한 패턴들 그리고 더 많이 쓰이는 그런 회화 표현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많이 쓰이는 이 패턴은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출제된 영어 대화, 즉 기출의 대화문을 저희가 리스닝 듣기 평가에 나온 그 모든 것들을 모조리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6천여 개의 패턴을 추출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빈도순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열된 그래프를 보시면은 패턴 이해가 얼마나 중요하신지 언어학습에 있어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거 그래프를 가능하시면 지금 띄워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 5,993개의 패턴인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패턴 순으로 나열한 겁니다. 그런데 왼쪽에 몰려있는 일부 표현들 1위부터 상위권에 몰려있는 이 일부 표현들의 빈도가 완전히 몰려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해진 패턴, 몇 안 되는 그 패턴만 일상생활에 주구장창 써요. 우리 일상도 늘상 쓰던 말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밥 먹었니? 오늘 어땠니? 이런 표현들이 있겠죠. 그래서
가장 순위가 높은 60개 정도만 완벽하게 쓸 수 있어도 기본 대화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거든요. 물론 영어 학습에 다른 과학적인 전략들 또한 적용되었지만 가장 빨리 영어회화를 학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패턴을 기반으로 한 학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이 언어를 학습하는 그 과정이요,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과정과 흡사하다는 말씀을 영어회화를 예시로 들면서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말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몸을 움직이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행동도 그렇다는 뜻이에요. 66일 공부법에서 제가 습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와 비슷하게 설명드린 적이 꽤나 많이 있었어요. 말하고 행동하고 보고 듣고, 즉 우리는 학습해온 그 패턴대로 우리의 행동이 나옵니다. 행동마저도 우리가 학습했던 반복했던 그 패턴대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여러분의 행동 또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것 또한 패턴대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 유튜브에 접속을 하는지, 혹은 소셜미디어에 인스타에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이 되면 앱을 눌러서 스크롤 다운을 해서 좋아요를 누르고 또 스크롤을 하고, 이런 과정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생각도 하기 전에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느끼게 됩니다. 영상 지금 보실 때도 침대에 엎드려서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턱을 괴고 보고 계신다거나 화장실에서 폰을 꺼내는 행동들, 이런 것 자체도 이전 패턴들을 기반으로 한 생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대화를 하는 것, 혹은 걷는 방식도 마찬가지죠. 습관적인 행동 또한 패턴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생성을 해내는 것과 우리가 어떤 것을 생성해내는 것이 흡사한데, 애초에 인공지능은 인공신경망이죠. 즉 사람의 신경망을 본따서 만든 것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공지능이 가진 그 능력을 폄하해도 될까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공지능과의 대결은 어떻게 보면 이미 무의미해졌습니다. 어쩌면 알파고가 새돌이를 이겼을 때 그 순간부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충분히 이해하고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미래를 예측하고 어떻게 활용할지 그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최소한 기본 원리를 지금 여러분들은 파악하고 계신 거니까 정과는 저는 확실히 다르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일정 부분은 이미 인간의 능력을 인공지능이 뛰어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죠. 패턴을 학습하는 것도 생성해내는 것도 인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가능해졌어요. 특이점이라는 것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인데, 몇몇 장르로 좁힌다면 이미 인공지능은 인간을 뛰어넘었죠. 저는 3, 4년 전에 제가 GPT를 활용해서 책을 쓰거나 할 때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특이점이 온다. 그래서 방황을 하게 됐던 거고요. 저는 물론 특이점이 잘 와서 인류가, 그리고 그 누구보다 여러분이, 또한 구독자분들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으로 인한 실직과 공황, 또 개인과 사회가 겪게 될 큰 혼란, 이런 것들 때문에 솔직히 두렵습니다. 게다가 인공지능이 나쁜 목적의 인공지능이 개발이 된다거나, 혹은 나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손에 좌우된다거나,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문명이 파멸되는 것 또한 사실 걱정됩니다. 우리 개인이든 사회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런 안전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전 너무나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곤 합니다. 그것이 제가 복귀한 이유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이러한 영상의 공유를 부탁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혼자서는 이런 대비를 절대 효과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아니, 그렇게 기존에 인터넷에 널린 글이나 대화를 학습해서 그 패턴대로 뱉어내는 거면 그러면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거 아니냐, 창의적이지 않다, AI, GPT 해서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복사기 같은 거네,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영상들의 댓글들에도 이런 반응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게 폄하해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인공지능보다 그렇게
뛰어난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창의성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육 쪽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도 학부모님들도 창의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죠. 심지어 창의성 교육이 엄청난 유행을 끌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학부모님들도 봤냐면요, 암기를 최대한 안 시키게 하시는 분도 계셨었어요. 심지어 그렇게 교육을 하는 사교육 업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기를 한다는 거는 일종의 주입식인 거고 창의력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창의력을 갉아먹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심지어 제가 어떤 경우도 봤냐면 자녀분이 굉장히 어린 분인데 글씨도 반복해서 계속 쓰는 거, 이걸 못하게 하세요. 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기계도 아닌데 펜을 들고 계속 똑같은 거 따라 반복해서 쓰는 것은 창의성에 도움이 안 된다. 근데 그 학생이 제가 봤을 때는 연필도 제대로 못 잡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창의력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우리가 흔히 아주 어린 아이들은 창의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림 그린 거 보면 얼마나 창의적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어린 아이들의 미술 작품을 거의 신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는 어른은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창의성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게 창의적인 걸까요? 우리가 흔히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 전혀 없었던 것들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지구상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여러분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어디에도 없던,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것을 우리는 만들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가장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예술 분야부터 보도록 하죠. 많이 알려진 작품부터 보도록 할게요. 해리포터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소설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죠. 그 해리포터를 쓰신 조앤 롤링 그 작가분은 그야말로 조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없던 문학 작품을 만들어냈는데요. 그것이 과연 없던 와중에서 새롭게 탄생한 걸까요? 여러분 내용을 아시겠지만 마법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는 거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마법 지팡이 이전 이야기들의 수도 없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에 관련된 소설책, 작품들 무지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어떤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형편이 안 좋아서 이모네 집에 얹혀 살면서 핍박을 받는 그런 내용은 정말이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문학점에서 나오는 패턴들이에요. 실제로 그 작품을 분석해 보면은 고전 문학이나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도 포함이에요. 중세시대 마법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짬뽕되어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탄생한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영국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작가죠.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분이 어느 정도 대단한 인물로 영국에서 생각하냐면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셰익스피어는 인도라는 그 큰 나라 있죠.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그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저 같으면 바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의 작품들조차도 그리스 로마 희곡에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져온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소설 같은 경우는 작가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읽었던 책이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이야기나 친구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나 아니면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들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작품의 소스가 되는 것이죠. 그걸 기반으로 탄생한 것이지 갑자기 없던 게 짠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미술 작품은 어떨까요? 우리가 가장 대단하게 생각하는 예술가들, 예를 들어 피카소 같은 경우, 아니 그런 추상화 같은 경우는 결국에 없는 것을 탄생시킨 거 아니냐. 그냥 있는 정물화 같은 거, 있는 거 따라 그린 것은 창의성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추상화는 완벽하게 창의적인 거 아니냐. 여러분 피카소조차도요, 아프리카 예술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작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 작품들 중에는 일본의 목판화를 모티브로 해서 그걸 거의 모방하다시피 해서 만든 작품들도 사실은 굉장히 유명해요. 그런 화가들은 다른 화가들의 작품들을 보면서 그러한 패턴들 기반으로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 인풋이 없다면은 사실 자기만의 아웃풋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모든 그림이나 조각품이나 그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는 자연의 모방입니다. 자연이 창조한 동물, 식물, 풍경, 인간도 어떻게 보면 자연이 창조해낸 것이죠. 자연의 일부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무에서 그야말로 유를 창조한 완벽하게 새롭게 그린 그림이나 조각품이 있나요? 음악도 마찬가지죠. 지금 인기 있는 K-팝도 미국의 힙합이나 아니면 발라드나 랩의 영향을 받아서 제작이 된 것이고요.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비틀즈 같은 그런 가수들도 그 노래 작사, 작곡했던 그 기반이 미국의 록 음악이나 미국의 기존에 있었던 음악들의 굉장히 큰 영향들을 받았습니다.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는 이 자동차 디자인, 자동차뿐만이 아니죠. 비행기든 잠수함이든 배든 이런 것들이 물고기의 유선형을 따라 디자인이 된 것이고요. 실제로 설계를 할 때 나무의 내부 구조 혹은 벌집 구조를 모방해서 강하면서도 아주 가벼운 구조물을 설계하기도 합니다. 혹은 동물의 피부나 아니면 세포 그 구조를 모방해서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경우도 허다하죠. 아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런 예 있잖아요. 우리 왜 벨크로라고 하죠. 이렇게 찍찍이 붙인다고 하는 거. 이것 또한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자연을 그대로 모방한 작품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식물의 씨앗 같은 게 우리 옷에 굉장히 잘 달라붙잖아요. 그걸 모방해서 만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만든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아웃풋들이 자연이 보여준 그 패턴을 인풋으로 해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인류 문명 그 전체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은 영국 문화를 모방하고 발전을 시켰던 것이고 영국은 로마 문명을 기반으로 했고요. 로마는 그리스 문명을 기반으로 했고 또 그리스는 이집트 문명에서 많은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원리 자체도 인공지능이 인공신경망이잖아요. 인간의 신경망을 모방해서 만든 겁니다. 제가 이 모방과 창의성에 대한 이런 내용을 공부법 강의에서도 굉장히 강조해서 많이 하거든요. 결국에 공신닷컴에서 말하는 그 공부법이라는 것도 정말이지 공부를 잘했던 그야말로 공부의 신에 가까운 공신 멘토들의 그 학습 전략들을 우리가 따라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하면서 여러분들의 맞는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지 않은 분들이 모방과 창조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생각했을 때 창조 그리고 모방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어떤 것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모방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빗대어 표현해 볼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작가 하면은 이제는 여러분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작가라고 하면 그냥 작가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인공지능 작가인지 인간 작가인지 구별해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간 작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LLM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GPT 같은 LLM이라고 볼 수 있죠. 인공지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간 작가는 인간 LLM이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 작가분들은 어떻게 그걸 생성해내는 거예요? 평생 동안 읽고 듣고 경험했던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머릿속에서 조합해서 글을, 소설을 제작해내는 거예요.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경험했던 무수히 학습했던 그 패턴들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패턴이 아니라 기존 패턴들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가분 중에 한 분이죠.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신만이 창조한다. 우린 단지 모방할 뿐이다. 그게 전부가 아니죠. 아주 간단한 한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이게 무려 성경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상당히 관심 있는 주제이기도 해서 조금은 사례를 풍부히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학생들을,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지 않는다고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 그림 그리고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창의적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아이들 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있던가요? 물론 노벨상 수상 이런 거는 아주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창의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쌓인 패턴들이 많고 보고 듣고 했던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창의적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겠죠. 자, 다시 인공지능 LLM 이야기로 돌아와서 결론은 이 인공지능이 창의적이지 않다고 깔볼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에 빠지는 게 인공지능과 인간을 비교할 때 인공지능을 볼 때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이 실수하는 것은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인공지능이 실수를 했다, 로봇이 실수를 했다 그러면은 아니 어떻게 인공지능이 실수를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도요, 자율주행을 성급하게 도입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을 도입을 했을 때 분명히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있겠죠. 한데 얘가 엄청나게 낮은 확률로 사고가 나면은 그것은 바로 신문의 톱기사로 보도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오늘도 수많은 인간들이 실수로 혹은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무수히 많이 했어요. 전 세계에서. 하지만 대부분은 신문에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얼마나 까다롭게 생각하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것처럼 창의성에 대해서도 이거 인공지능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특이점 이런 것은 절대 오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미지 혹은 동영상을 보여드렸으니까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픈 AI에서 GPT를 성공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얘가 이렇게 언어적인 생성을 기가 막히게 해내는데 그러면 다른 분야에도 적용해보면 어떨까? 즉, 이미지에도 적용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 이미지에 대한 원리도 약간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죠? 영상을 통해 보있습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보고 계세요. 그것이 스마트폰이건 모니터건. 그런데 저희 모습은 사실 아날로그와는 다르게 이 디지털은 하나하나의 픽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픽셀들은 뭐냐면 여러분이 스크린을 돋보기로 아주 정밀하게 관찰을 해보면은 하나하나의 네모 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한 칸이 픽셀입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은 네모의 조각들일 뿐이지만 이것을 조금 멀리 보면은 하나의 형태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강성태란 이 사람도 결론적으로는 점들의 조합이란 뜻입니다.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상도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픽셀의 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해상도를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1280 곱하기 720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은 가로의 픽셀이 1280개라는 것이고요. 세로의 픽셀이 720개라는 뜻입니다. 그걸 곱한 값이 픽셀의 숫자니까 엄청나게 많은 픽셀이 있는 것이죠. 그 픽셀들의 색상이 계속해서 정기적인 신호를 받아가면서 바뀌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스크린이에요. 이 원리가 사실 미술에서 이야기하는 점묘화와 같은 것이죠. 이게 그림인데 그 점묘화를 많이 그리셨던 분이 세잔이라는 화가였던 것 같은데요. 맞나요? 그 화가들은 붓을 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점을 찍어요. 근데 그 점을 찍을 때 색상을 달리하면서 멀리서 봤을 때는 하나의 완벽한 형체로 보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라는 것이죠. 지금 아마 제가 이 설명을 드리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픽셀로 되어 있나? 그걸 확인하려고 모니터에 눈을 가까이 들이대신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가까이 보시면 강성태란 존재는 없습니다. 픽셀들만 있을 뿐이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패턴을 학습해서 그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언어나 글을 생성해내는 것을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픽셀은 안 될까요? 이미지들 패턴을 엄청나게 학습을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인풋을 넣으면은 아웃풋으로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은 안 될까요?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자, 아까 최초에 보여드렸던 제가 저를 놀라게 했던, 경악하게 했던 그 이미지를 다시 띄워봐 주시면은 보시면은 오른쪽 끝에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입니다. 이게 원본 이미지인데 의도적으로 그 원본 이미지의 아랫부분을 지워버렸어요. 반쪽짜리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은 거죠. 그랬더니 이 이미지 GPT가 지금까지 학습했던 그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만의 이미지들을 생성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은 고양이의 아랫부분이 여러 가지로 다르게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게 아마 오픈 AI의 개발자 그 연구진 분들도 굉장히 놀랍고 신기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걸 트위터로 날렸거든요. 그 트위터 메시지가 이게 영어로 그냥 읽어드려 볼게요. We found that just as a large transform model trained on language can generate coherent text, the same exact model trained on pixel sequences can generate coherent image completions and samples.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장 자체가 사실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로 훈련된 이런 GPT 모델이 텍스트를 생성해낼 수 있는 것처럼 픽셀 시퀀스에 대해서 훈련한 동일한 그 GPT 모델이 이런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는 것을 발견했다 라고 트위터에 올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려 2020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GPT를 활용해서 66일 영어회화 책을 쓰겠다, 그 작업을 하고 있었죠.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텍스트를 기가 막히게 뽑는구나, 실제 사람처럼 작업이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텍스트에만 저는 국한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마저도 고정관념이었던 거죠. 그림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가능하겠다. 여러분, 그림이 이런 식으로 가능했잖아요. 동영상은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 한 장, 픽셀로 구성된 이미지 한 장을 우리가 제작할 수 있잖아요. 동영상은 뭔가요? 옛날 영상기를 생각해 보면은 동영상들도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프레임이 뭐냐면 프레임이 30프레임이다, 60프레임이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그게 1초에 30장의 이미지를 보여주면 30프레임이고 1초에 60장의 이미지를 보여주면 60프레임입니다. 당연히 60프레임이 좀 더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이 원리는 우리 학창시절에 장난치던 그 원리랑 동일해요. 우리 수업 시간에 선생님 지루하게 말씀하시면은 뭐 했나요? 낙서했잖아요. 다들 기억하시죠? 다들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러고 놀았어요. 여백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요. 근데 조금 더 기발한 친구들은 무슨 짓을 했냐면 그 여백에 한 장에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뒷장에도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그 뒷장에도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그 페이지들을 빠르게 넘기면은 그 안에 사람이 장풍을 쏘거나 아니면 점프를 하거나 아니면 변신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마치 영화 보듯이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해보신 분들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엔 계실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당장 저만 해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결국에 그게 우리가 보는 영화의 원리라고 보셔도 되는데, 지금은 정기적인 신호를 받아서 픽셀로 그 색상을 바꿔가면서 화면이 바뀌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동영상 또한 기존의 많은 동영상들을 학습해서 그 패턴대로 그냥 뱉어주면 되는 거예요. 다만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을 생성해야 된다는 그런 차이가 있죠. 자, 이미지뿐만 아니라 동영상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패턴 학습을 해서 그 패턴을 뱉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을 뱉어내는 모든 것에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결국에 넓게 생각해보면 인류의 진화도 어떤가요? 그것이 예술 작품이건 과학기술이건 기존의 패턴들을 학습해서 새로운 패턴을 뱉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일 겁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이 문명을 만들어낸 것처럼 새로운 문명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더 진보된 문명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우리가 직업을 생각할 때, 어떤 업무를 생각할 때 창의성이 있는 작업과 창의성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반복적인 작업, 이 두 가지로 그냥 심플하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창의성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 반복적인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기계로 충분히 대체될 수 있다. 금방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창의성이 필요한 영역은 끝까지 인간의 영역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항상 배웠고 그렇게 이야기 나눠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 순간 깨져버린 거예요. 인간이 창의성을 발휘했던 그 방식대로 얘가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패턴을 학습하는 그 속도는 인간과는 도저히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이 뭐가 더 나은 거지? 존재 가치가 뭐지? 아니, 단순 반복적인 것은 동물도 가능하잖아요. 돼지든 소나 말이든 양이든 개든 라마든 학습을 시키면은 단순 반복적인 거는 얘가 하게 됩니다. 보상을 계속해서 주고 벌칙도 함께 주면요. 근데 패턴을 학습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가능한 것이었는데 얘는 가능한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제 전공이 이제 기계 항공공학이기 때문에 로봇을 가장 많이 다루는 학과거든요.
자연스럽게 생각이 이 인공지능이 로봇에 탑재된다면은 결국에는 사람을 능가하는 사이보그가 나오는 거는 그냥 정해진 수순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단은 제가 66일 영어회화 이 책을 다 써야 됐기 때문에 그 작업하는 동안에는 엄청나게 방황을 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책을 완성하고 나니까 정말 허무한 느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저를 그야말로 폭풍처럼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2년 동안 활동을 접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이미지 GPT, 제가 봤던 이 논문의 저자 중에 한 명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분 이름이 일리아 슈츠케버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졌던 게 아마도 오픈 AI의 CEO였던 샘 알트만이 그 회사에서 잘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다시 복귀하게 됐죠. 근데 이 샘 알트만을 자른 사람이 일리아 슈츠케버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살짝 그 일화를 설명드리긴 했습니다. 100% 어떤 사건이 있어서 샘 알트만이 축출당했었는지에 대한 것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리아 슈츠케버가 잘랐고, 그리고 그 이유가 샘 알트만이 인공지능의 위험성이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빨리 이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개발하고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을 만들려는 시도를 계속 해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일리아 슈츠케버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구글에서 일을 하셨던 분인데 구글 나왔거든요.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인공지능의 어떤 안정성에 대해서 구글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빨리 개발만 하고 더 나은 기술 개발해서 앞서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푸시를 하는 거에 반발심을 느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비영리 목적인 훨씬 더 인간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원래는 그랬던 이제 오픈 AI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표인 샘 알트만이 거의 폭주 수준으로 빠르게 치고 나가니까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경영을 잘하고 있는 것이죠. 기술 개발을 잘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이게 인공지능이 그런 위험성 있잖아요. 인간을 뛰어넘어서 마치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것처럼 인류를 멸종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 아마 둘 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샘 알트만이 다시 돌아오고 일리아가 오픈 AI에서 나오게 됐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샘 알트만이 좀 빠르게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살짝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챗 GPT 같은 거를 출시한다 하더라도 GPT 4.0쯤 돼야 나올 줄 알았는데 3.5로 그냥 출시를 해버리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분이 9,000조,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투자를 받을 생각을 한다. 물론 그게 과장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그런 접근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큰 투자만 받을 수 있으면은 전 세계를 그야말로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예 인류 문명을 다른 차원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그리고 그것이 확실해 보이는데 이걸 안 할 이유가 사실은 없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큰 돈을 벌거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9,000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히 샘 알트만 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투자 받으려고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머지않아서 큰 투자를 또 받는 것이 기사로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상당한 괴짜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샘 알트만이 더 괴짜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겁이 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창의성을 사람과 그리고 인공지능 둘을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이제 제가 들기 시작해요. 이걸 보신 분들 중에는 와, 창의성마저 이제 정복당했구나. 최고의 아티스트보다 혹은 그 이상으로 인공지능이 순식간에 작품들을 만들어 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좌절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불변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인간이 가진 존엄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잊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인공지능 시대가 될수록 한 명 한 명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 무엇보다 소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공지능이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은 그냥 다 똑같아요. 우리가 개미를 봤을 때 그 개미를 보면서 똑같이 생겼는데 그냥 봐도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앞에 가는 요 개미는 굉장히 특별하고 뒤쪽에 있는 개미는 못났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특별히 하나요? 그냥 개미는 다 그냥 개미입니다. 아니 라마가 잘생겨봤자 라마지, 그냥 우리 라마 생각하면 다 똑같잖아요. 마치 인공지능 또한 인간을 생각할 때 인간이 재벌이건 잘생겼건 운동을 잘하건 힘이 세건 서울에 살건 지방에 살건 돈이 많건 적건 이런 것들 얘는 별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다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디스토피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걱정되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디스토피아는 무슨 핵폭발이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테러가 일어나거나 이것만이 디스토피아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그 생각, 평등, 자유, 이런 가치가 사라지는 것, 그거야말로 진정한 디스토피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처지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존엄성을 항상 믿고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다른 사람의 소중함도 잊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알려드리는 이러한 기술의 변화 아니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 미래를 준비하고 함께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 혼자 최선의 노력을 해서 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유일하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준비를 했을 때 그 미래는 밝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은 좀 어두운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지난 영상에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시간이 허락한다면 3차 세계대전 관련된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려보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미 이야기가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사실 그 주제를 다루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되긴 합니다. 물론 그런 미래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막상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진짜 세계가 멸망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룬다 하더라도 다른 영상으로 나눠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인류 멸종의 시나리오가 될 텐데요. 이 이야기를 하면 또한 어쩔 수 없이 제가 요슈아 벤지오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던 내용을 말씀드려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밀라에 방문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도요 굉장히 길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진지한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는 매번 영상 찍을 때마다 꿈만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올수록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심지어 특이점이 오는 그 순간에도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존귀함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여러분들은 그 어떤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